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또 다크한 남자, 달콤 쌉싸름한 그런 또 느낌이 나는 그런 분이죠.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베프의 촉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어디 여행 가신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제가 휴가를 잘 안 가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잘 쉬어가지고 이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은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죠. 지금 뭐 제가 김종대 전 의원하고도 말했지만 윤석열 당선자 용산 집무실 이전 이게 사실은 정말 블랙홀이에요, 이제 블랙홀. 근데 특히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나? 지금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 논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까지 청와대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도요. 아, 그렇게 청와대 가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는 왜 나왔어? 자, 오늘은 그래서요. 윤 당선자가 청와대를 기피하고 외부 집무실을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심의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려는 겁니다. 자, 청와대에서 하루도 지내지 않겠다 이게 요점인데 왜 거기서 하루라도 자면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결벽과 강박이 같이 붙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강박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죠. 저도 좀 강박이라고 어제 분석을 하긴 아마 했습니다만. 색깔하고 공간, 특히 이제 공간에 대한 불안이 색깔? 예, 파란색에 대한 걸 뭐 그런 것도 싫어한다는 있지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이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그 흑백 대비가 강한 또 의복도 많이 착용하시는 것 같고 네. 두 분이 이제 그 성격이 비슷하신 부분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그런 공간과 색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공간이 뭘 정신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죠. 사실은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현대 사회에서 그럼 공간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공간에 예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결벽증하고 그 강박이 지금 합쳐서 오는 건데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김종대 의원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게 옳아. 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와. 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강요하는 상태. 이게 너무나도 좀 답답한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잖아요. 그게 왜 옳으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예. 지금 현재 궁금한 거는. 근데 그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 말이니까 따라라. 내 말이 맞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로 보여져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좀 전에 뭐 색깔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식의 집착적인 성격이나 그런 식의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니면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그렇죠. 겁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웨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형태의 웨디푸스 컴플렉스요? 예, 아니면은 사실은 이 사회적인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본인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조국 수석은 적자고 본인은 일종의 서자예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것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것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유물이 다 실은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거부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단 하루라도 자고 싶지 않다. 왜? 청와대. 아니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 아니 대통령이면 공적인 인물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박근혜가 벙커에 들어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벙커 때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 상태는 되는데 네. 그런 형태의 심리적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제게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아까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랑 열등감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말을 꺼내는 겁니다. 원래 그전에는 이런 말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말했는데 솔직히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심리학 전문가죠. 사실은 15년 동안 심리학 공부했을 건데 이분이 사실은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본인이 예. 이제 사실은 고마워해야 되는 그분인데 그렇죠, 예. 자기가 배신하면서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제 칼을 꽂은 그렇죠, 형국이고 예. 지나치게 공격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이제 살부죠. 일종의 살부죠. 살부를 한 아버지를 거죠. 사는? 그렇게 된 거죠.
사회적 아버지죠, 사회적 아버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까지는 또 오히려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죄책감이 이제 한 마음속에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는 사실은 있는 거죠, 형성이. 아버지 사는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가 되니까. 자기가 칼을 꽂은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분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불안하고 무서운 심리적 일이다.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말씀하신 게 아버지를 해하고 아버지 자리를 탐했던 그 아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약간 미쳐 돌아가는 그런 약간 그 논리적이지 신화 이런 게 않게 있는데 논리적이지 않은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학문적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예.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혹시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 이걸 사실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신 거죠.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의 공간. 그러니까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흑백 논리가 되는 거죠. 네. 사실 김동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 개방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네. 청와대 개방을 안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소위 말하는 비서진이 직접적으로 이제 강요 행세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없애는 형태로 제왕적 대통령 없애려고 하는 건데 네. 그것을 일종의 공간과 이런 걸로 일종의 등치시켜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예를 들면 인수위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반대한다. 또 내지는 뭐 장제원 의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집을 하시고 관철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가 조언을 했을 건 맞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께서는 굉장히 여러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측근들의 의견도 배척하고 그럼 누구 얘기를 들었겠느냐? 그럼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뭐 그거야 뭐 부부께서 의논하시는 건.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사적 권력의 행사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제원이라든가 아무리 윤핵관이라 하더라도 참모들이잖아요. 네네. 참모들의 고언을 들어야지 이 좋은 정치인인데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기현 의원도 뭐 혹은 권성동 의원도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의 말 듣지 않고 아마추어의 사실은 얘기만 듣고 그냥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이 이런 얘기시고요. 혼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의 합리성만 했어도 이 혼란은 없어도 되는 아니 혼란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소통이 안 되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거길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행동은 정말 불통스럽잖아요. 이건 되게 모순적인데 이런 모순적인 상태를 왜 이분은 못 느끼나요? 못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어떤 일종의 벽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결벽과 강박이 같이 계신 것이 아닐까. 결벽은 왜? 강박은 내가 이해가 했는데 결벽은 무슨 결벽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깨끗함과 더러움을 확실히 구분하는 거죠. 지금의 청와대는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완전히 세탁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결벽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완벽하게 정화된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 뭐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거고.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청와대 절대 못 산다고 하면서도 벙커는 또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은 못 하는데 지하는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간에 대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근데 뭐 통이동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어떤 위급 상황 시에 대피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거는 실용적으로 생각하시나 생각도 하는데 좀 너무 그러니까 통이동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벙커는 대피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공간에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사용하는 사실 거다. 그래도 모순적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돼서.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하면서도 자신이 그러니까요,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네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 말 못하는 김에 한번 계속 말 못 해보죠. 천공스승 얘기 이제 계속 나와요. 어제 제가 뭐 건진법사 천공스승 막 얘기하면서 용산의 용이 여의주를 몰고 갔네 이런 얘기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건진법사 아니라 천공이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어쨌든 천공스승하고 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장관이셨죠. 이재호 상임고문 국민의힘. 풍수지리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그러니까 용산 고집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 보수의 원로께서도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설명할 거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설마 그 풍수지리겠습니까마는 이재호 그럴 수도 장관께서도 있죠. 예. 께서도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무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까지 급하고 뭐 무슨 번개불에 콩국방 먹듯이 하는 거는 이건 너무 국사 자체를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한번 그 천공스승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정말 조사님 같으신데 정말로 근데 저분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시는 게 맞아요? 글쎄요, 그건 뭐 속을 모르니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사실 저분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분도 조금 뭐 좀 존중한다 그래야 될까 좀 따른다 그럴까 이렇다면서요? 그래요? 거기까지 못 들어봤는데 제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런 분들에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들 말씀을 좀 들으려고 자꾸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무슨 심리가 있어요? 왜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거예요? 보통 점집을 많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혼란된 선택의 과정에서 깔끔하게 되든 안 되든 결정해 주는 것은 그런 어떤 사실은 그게 뭐 합리적이지 합리적이 않은 건 상관없죠.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점집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참, 몰라요. 우리는 안 그래도 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하여튼간 정말 궁금한 상황이라서 정말 분석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뭐 적자, 서자 이렇게 구분해서 좀 질투한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건 김건희 여사의 말씀이시죠. 그 뭐 녹취록에 다 나왔죠. 예, 예, 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왜? 아마도 예. 이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모친과 부친께서는 대부분 학자시죠. 두 분 다 학자셨죠. 근데 그 부분이 본인은 이제 이제 부모님과 다르게 검사의 길로 늦게 갔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봐도 사실은 학자였었고 뭐 많은 존경을 받았었고 네.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형태의 역할이 등치되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계속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열등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국 전 장관 지금 사실은 가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책을 냈습니다. 갑을 선진국이라고 출간하면서 영상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뭐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자막에는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싶어하는 저 말은 정확히 뭡니까?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권리에서 지금 선거가 바뀌면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경고랄까요? 지금 사회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그런 말씀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갑을 선진국이라는 제목이 사실은 되게 독특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서 지금 뭔가를 빼먹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되게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번에 출간한 신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이제 CG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서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그 전쟁의 위험 때문에 말해왔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사라졌다는 게 사실은 되게 주지의 사실이 아니냐. 여기까지가 일단 지금 중요한 말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되는 이 와중에 이게 사실은 이제 뒤집어진다는 거잖아요.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외교안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또 지금 방사포 얘기하면서 네네. 그런 게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 안보 외교 이번에 지금 뭐 9.19 합의를 뭐 파기한 애 만에 이런 얘기 하는 거나 혹은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말마다마다가 사실은 다 틀린 말로 이제 계속 나중에 밝혀지는 상황이라서 안보랑 외교 이 부분이 좀 약간 취약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당선자에 대해 제일 걱정하는 게. 걱정이죠. 이게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할 때 말 실수를 하셔갖고 또 이게 국익에 큰 해를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 최고 대통령이신데 네. 아마 조국 장관께서는 그거를 지금 네.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비되는 효과가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정말로 이제 취약하시면 또 전문가 고용해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대선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본다. 우리 그 뉴스토마토의 노영희 뉴스인사이다도요. 구독자가 꾸준히 늘었었는데 갑자기 쑥 빠졌어요. 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 후유증 때문에 이걸 뭐 PESD 이렇게 포스트 뭐 일렉션 이렇게 되겠죠.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풀 디스오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예전에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70년대에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미국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었었는데 굉장히 희망에 부풀러 갖고 미국의 젊은 청년들한테 희망이 됐었는데요. 네. 갑자기 이제 무너져 갖고 그 뒤에 이제 그 청년들이 굉장히 일종의 일탈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PTSD처럼 SD처럼 일종의 좌절감, 상실감 같은 거에 대해서 정치의 정자도 보기 싫다. 이게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범죄 팟캐스트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정치 팟캐스트는 다 무너졌는데. 소장님 거를 많이 버는군요. 저는 이제 대안으로. 상대 효과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떤 형태의 좌절감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PESD라고 실제 미국의 선거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도 그래 뭐 좀 짜증 나니까 사실 보기 싫어 여기까지도 좋은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주 끔찍한 게 올라갔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게 윤석열 청부살인 뭐 이런 주제로 지금 나오는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때문에 너무 짜증나가지고 청부살인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제 일종의 일종의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건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입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이런 형태의 것은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일종의 그 자신감, 자신의 일탈의 표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청년들이 길 가다가 이제 뭐 돌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대마초를 더 많이 피운다든가 그런 형태의 사소한 일탈로 자신의 어떤 자신이 생각했던 우상의 선거 패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문재인 암살 계획 세웠다 이렇게 전화한 50대가 있었어요. 징역 1년 지금 선고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여러분 안 되시고요. 아무리 화가 나거나 말거나 범죄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선거는 선거로. 어쨌든 마지막으로 대선 후유증 앓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니까 심리 전문가로서 한번 조언을 해주실까요? 작은 것의 행복을 찾자. 작은 것에서? 왜냐하면 사실 뭐 싫어했던 어떤 정치가 무너졌지만 작은 정치들은 또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정치, 그러니까 작은 희망에서부터 그 상처를 극복하자. 큰 거가 무너졌으면 작은 것을 역작용으로 작은 정치들이 살아남게 되면 그게 우리의 또 희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그만큼 기대가 크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큰 정치 담론에 대한 역할을 뭔가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작은 데서 그렇죠. 기쁨을 찾고 본인의 역할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심리 전문가의 말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이슈 삼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요.